이반 일리치 골로빈이 별세하셨습니다. 어수선하던 회의장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동료들은 다들 슬픔보다는 의외라는 표정이 역력했다. 이내 그들의 머릿속은 각기 다른 계산으로 복잡해졌다. 누군가는 승진의 기회를 엿보았고 또 다른 이는 자신에게 돌아올 자리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반의 가장 친한 친구 퓨트르 이바노비치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죽은 친구의 장례식에 조문을 가야 한다는 사실에 잔뜩 찌푸린 얼굴로 일정을 조정하느라 분주했다. 그는 친구의 죽음을 그저 번잡스러운 일상에 예기치 못한 복병 정도로 치부했다. 이반은 평소 품위 있고 성실한 법관으로 존경받았다. 그러나 그토록 공들여 쌓아올린 그의 사회적 평판도 죽음 앞에서는 그저 흐릿한 기억의 한 조각에 불과했다. 그를 존경하던 직장 동료와 친구들은 이반의 죽음을 그저 그들의 일상과 업무의 변화를 일으킬 또 다른 기회 정도로 여길 뿐이었다. 이반 일리치 골로빈은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삶을 살았다. 그는 항상 품위 있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총명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다. 법학을 공부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그는 승승장구하며 지방검사를 거쳐 고등법원 판사까지 올랐다. 그는 상류층의 딸인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와 결혼하여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도 꾸렸다. 이반은 자신의 삶에 만족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 아름다운 아내, 쾌적한 주거 환경, 그리고 풍족한 경제적 여유를 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이반은 자신의 서재를 꾸미기 위해 사다리 위에 올라섰다가 발을 헛디뎌 옆구리를 부딪히고 말았다.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며칠 뒤 옆구리에서 뻐근하고 둔한 통증이 시작되었다. 통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고통은 어느새 식사를 방해했고 밤에는 잠을 설치게 했다. 몸의 쇠약함이 점차 드러나자 그는 마침내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만 했다. 경과를 지켜본다라는 의사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 꺼림칙한 여운을 남겼다. 이반은 그런 의사의 사무적인 모습이 죄인의 생사여탈을 판결하던 법정의 자신과 겹쳐 보인다고 생각했다. 다만 이번엔 판결을 기다리는 쪽이 자신임을 깨닫는 순간 서늘한 공포가 스며들었다. 이내 통증은 점점 심각해져 수면 부족, 식욕 저하, 극도의 피로감으로 이어졌다. 모든 것이 내리막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반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아내는 이반의 병세가 자신의 생활을 방해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는 딸은 오랜 통증에 까칠해진 이반의 성격을 불편해했다. 가족들의 이런 냉담한 반응은 이반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다만 어린 아들만이 이반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의 곁을 지켰다. 그것이 그나마 이반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었다. 어느 날 이반은 자신의 서재에 홀로 앉아 고통을 견디다 무심히 벽에 걸린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젊고 건강했던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초상화였다. 거기엔 자신감과 생기가 넘치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잘 다듬어진 얼굴, 꼿꼿한 자세, 품위 있는 미소까지. 그는 그 남자가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현실의 거울 속에는 초상화와는 정반대의 모습의 자신이 서 있다. 피곤과 고통에 찌든 얼굴, 생기를 잃은 눈, 축 처진 어깨. 그는 깜짝 놀라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스스로를 응시했다. 그는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 사이에 놓인 깊은 골을 느끼며 자신의 삶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는지 깨달았다. 병든 몸은 이미 그를 옥죄고 있었고 초상화 속 남자는 더 이상 그의 모습이 아니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그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똑바로 마주해야 했다. 그 순간 이반은 자신이 이미 죽음의 손길 아래에 있음을 비로소 온전히 깨달았다. 아름다웠던 과거는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꿈이었고 남은 것은 고통 속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죽음뿐이었다. 병이 깊어질수록 이반의 고통은 그를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끌고 갔다. 날마다 통증은 그의 몸을 짓누르듯 강해졌고 급기야 그는 침상에서 한 걸음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촛불 하나 켜는 일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된 이반은 이제 모든 일상을 타인의 손에 의존해야 했다. 그런 그의 곁을 지키는 사람은 단 한 사람, 하인 게라심뿐이었다. 게라심은 이반의 병든 몸을 돌보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의 배설물까지 처리하며 묵묵히 시중을 들었다. 그는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따뜻한 시선으로 이반을 바라보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충실히 해주었다. 이반은 처음엔 자존심과 고통이 겹쳐져 게라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굴욕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이 단순하고 순박한 아인의 진심 어린 돌봄에서 어떤 위안을 찾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이 그의 고통을 외면하고 심지어 가족조차도 그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그를 피하려 했지만 게라심만큼은 달랐다. 어느 날 이반은 게라심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온기에 눈물을 삼켰다. 게라심, 힘들지 않느냐? 이반이 힘겹게 물었다. 게라심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바냐의 이바노비치. 당신을 돕는 것이 힘들 리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같은 길을 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에 이반은 깊은 충격을 받았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는 게라심의 단순한 말 속에서 묘한 평온을 느꼈다.
죽음은 고통스럽고 외로운 것이지만 어쩌면 그것이 두려워할 만한 일만은 아니라고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그는 진정한 인간의 따뜻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을 통해 배워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각성도 잠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수록 입안엔 살고 싶은 욕망이 더 간절해졌다. 그러나 죽음은 그의 간절한 바람을 비웃기려도 하듯 거침없이 그를 삼키려 들었다. 몸을 뒤틀며 그는 고통에 지쳐 미치광이처럼 소리쳤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그의 외침은 무의미한 메아리처럼 허공을 갈랐다. 그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을 넘어서 삶 자체에 대한 원망과 두려움으로 번져갔다. 고통의 끝에 다다르며 그는 처음으로 느꼈다. 그것은 그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의 두려움은 자신이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한 채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내적 고통 때문이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타인의 기대에 맞춰져 있었고 자신은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 그러나 그 끝에 남은 것은 허무와 고독뿐이었다. 허무 속에 죽음이 가까워진 순간 어린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입안에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입안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차갑게 식어가던 손끝에 전해지는 작은 온기. 그 속에서 그는 한 줄기 빛을 본 듯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사랑과 온정이 그 손길을 통해 흘러들어왔다. 힘겹게 고개를 돌려보니 저 멀리서 아내가 흐느끼고 있었다. 그토록 증오하고 원망했던 그녀가 이제는 눈물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함께하고 있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깨달았다. 원망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마지막 순간 그의 시야가 어둠에 잠기려는 찰나 그는 깨달았다. 죽음은 단순히 모든 것을 끝내는 종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짊어져온 고통과 거짓에서 해방시키는 문이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문이 열리는 것을 맞이하며 깊은 평온 속에 자신을 맡겼다. 그는 익숙했던 죽음의 공포를 찾으려 했으나 더 이상 찾을 수 없었다. 끝난 건 죽음이야. 죽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제 그에게 죽음은 없었다. 남은 것은 삶뿐이었다. 그의 고통은 사라졌고 그는 평온 속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